오늘 정치권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박수현 전 민주당 의원, 이두화 전 국회의원과 함께 집중 분석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치 뉴스를 알기 쉽게 숫자로 풀어본 숫자로 읽는 1번지, 오늘도 변함없이 박가영 앵커가 준비했는데요. 뉴스 1번지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네, 숫자로 읽는 1번지 오늘의 숫자는 3입니다. 보수 통합을 논의하던 혁신통합추진위원회가 출범 사흘 만에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어제 혁통위 3차 회의에선 협의체 개설을 두고 새로운 보수당과 혁통위 사이에 갈등이 표출됐습니다. 새 보수당은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당대당 협의체를 만들자고 주장했지만 혁통위는 혁통위의 역할을 줄이는 일이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낸 겁니다. 한편 오늘 열린 혁통위 4차 회의에 새로운 보수당은 참여하지 않았는데요. 혁통위와 새 보수당이 서로 충돌하면서 앞으로 보수통합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보수통합의 큰 변수죠. 안철수 전 의원이 내일 모레 이틀 뒤에 귀국합니다. 귀국 후에는 주변 인사들과 만나 향후 정치 행보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안철수 전 의원을 향한 보수당 측의 합류 요청이 계속되는 가운데 안 전 의원이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대권 잠룡들의 총선 레이스도 시작됐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 지역구 출마와 함께 당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고 보수 정당의 대표들은 통합을 어떻게 이끌어가느냐가 숙제입니다.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며 총선을 이끌어가야 하는 무게감까지. 대선 주자들의 행보도 이번 총선의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겠죠. 지금까지 숫자로 읽는 1번지였습니다. 네, 오늘 뉴스 1번지는 삐걱대는 보수 통합 열차를 주제로 먼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혁신통합추진위원회 박형준 위원장이 사퇴 요구까지 급기야 받게 됐는데 오늘 혁신통합추진위원회에서 박형준 위원장은 사퇴 그런 요구에 대해서 일축했습니다. 박형준 위원장의 오늘 오전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퇴 요구를 했는데 제가 통합만 된다면 사퇴뿐만이 아니라 뒤주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판이 깨지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이 통합은 이미 모두 통합 열차에 탄 이상 통합 열차에서 뛰어내리는 쪽이 큰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그런 세력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통합 열차에 누구도 감히 함부로 뛰어내리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름과 차이가 있는 각 정당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걸 화학적인 결합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쉽지가 않을 거라고 누구나 생각을 했고 실제로도 그런 상황을 직면한 것 같습니다. 박형준 위원장이 뒤주에도 들어갈 정도로 배수의 진을 치고 통합 열차를 순항하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입장을 강조했는데 오늘 박형준 위원장의 이런 얘기들이나 앞으로 전망들 먼저 이두화 의원께 여쭤볼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박형준 위원장이 말씀을 이제 TV 방송도 많이 하시고 이랬는데 말씀을 아주 조심스럽게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네. 뒤주라는 표현을 쓰셔서 지금 언론이 다 그걸 받고 있는데요. 네. 아마 그만큼 비장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뒤주라 그랬을 때는 비운의 사도세자 이런 사람을 생각하게 되는데 근데 박형준 위원장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총선도 생각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자신은 이제 17대만 국회의원을 했었거든요. 네. 그다음에 계속 청와대에 근무를 하거나 이랬던 사람이고 또 YS 때 자문위원으로 이제 정계 입문을 했던 교수 출신이시죠. 그리고 네. 사회학자 출신이고 강단에도 오래 섰었고 방송 활동도 활발히 했던 분인데 기본적으로 반드시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이제 본인이 이제 청와대에 근무했던 생각도 있고 이러니까 정권 교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그 전제로 이번 총선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시니까 본인은 사실은 출마 의사가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뒤주라는 게 비운의 이런 표현을 그리고 비장하다 이런 표현을 썼던 것처럼 본인은 정말 미랄이 돼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예. 그리고 본인이 이제 오욕을 뒤집어 써도 되고 여러 가지 비난을 양쪽에서 다 받아도 되고 어디서든 비난을 받아도 되지만 통합이 승리를 위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전제 조건이고 필요 조건이다. 이건 김용호 이제 공관위원장도 하신 말씀인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뭐 제가 월요일 날도 사실은 이제 현실 정치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는 게 이제 월요일 날도 그 세보수당에 계시는 분들을 만났는데 네. 이제 세보수당에서는 그때도 이제 정병국 의원의 이제 그 인터뷰가 있고 또 8인 8색 현역 의원들의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또 당협위원장들이 있어요. 이제 세보수당에 계시는 당협위원장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의 대표도 만들어서 또 그분들 목소리도 내자 이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정치는 뭐 그 명분도 있어요. 반드시 명분이 있어야 되고 또 국민들한테 명분이 있어야 설득을 시키지만 또 현실 정치 지금 총선을 위해 뛰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현실 정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 박형준 위원장이 안철수 전 의원을 언급한 순간 이제 세보수당에서는 본인들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와 또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서 박형준 위원장하고 일정 부분 각을 세우지만 그렇지만 저는 이제 우파에서는 이번 선거가 물러날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통합이 또 이 부분이 이제 배수진을 치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판을 엎을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해관계는 좀 나눠서 생각을 네, 해봐야겠죠. 지금 선거가 이제 90일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80 며칠씩 이렇게 계속 카운트다운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여론이나 언론에서는 이런 보수 진영의 범보수 진영의 뭐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반대로 생각하면 민주당 쪽, 진보 쪽에서는 큰 뭐 잡음이 없이 가고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이런 보수통합 이런 분위기들 예상을 했던 부분인가요? 아니면 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합이 필요한 쪽은 예를 들어 보수 쪽이기 때문에 이제 그 혁신통합위원회 뭐 이렇게 이제 출범을 해서 다자간 대화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 반면에 이제 민주당이나 진보 진영 측은 이제 이 진영이 좀 안정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통합과 관련한 이슈는 그쪽에서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제 구조이죠.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 보수든 진보든 통합이라고 하는 건 지금 이두화 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명분과 이해관계를 말씀하셨거든요. 예. 명분이 뚜렷해야 되고 이해관계에 대한 조정 능력이 있어야 되며 그리고 거기에 혁신까지 얹혀야 통합이 되고 통합이 돼서도 국민적 공감을 얻게 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통합에 대한 명분이라는 게 그렇게 뚜렷하지 않아요. 우파로의 정권 교체를 한다는 것은 그들의 논리이지 그것이 국민적 공감을 사야 될 명분은 아직 아니고요. 네. 그다음에 이해관계가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해관계의 조정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것이고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결정적인 이 키포인트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새 보수당과 자유한국당 사이에 결과적으로 지분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핵심적 이해관계 요소가 될 텐데 결국 그 싸움이 시작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새보수당 쪽에서는 빨리 이 당대당 통합 논의를 통해서 지분 구조를 빨리 정리하고 그래야 설 지나면 바로 이제 공천 신청도 하고 해야 될 텐데 예. 그런 어떤 집짓기 자체가 좀 안 돼 있으니까 답답하죠. 그러니까 혁신통합위원회는 뭐 시민단체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완행 열차로 지금 표현하지 않습니까? 천천히 박형준 위원장은 뛰어내리면 안 된다. 천천히 가는 쪽으로 뚜벅뚜벅 가겠다 말씀하시는데 지금 당대당에서는 급하거든요. 현실 정치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속도를 요구하는 새 보수당 또 현실 정치권의 요구에 대해서 좀 그런 시민사회단체나 그런 어떤 속도와 효율성 측면에서 지금 일단 충돌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이야기를 해주신 대로 새로운 보수당에서는 이 통추위와는 별개로 양당 협의체를 만들자는 거고 박형준 위원장은 이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범보수 진영 통합 논의가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의원께서는 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옳다고 보시나요?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이제 현실적인 그 선거 공학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사실은 좀 전에 이제 가치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 집단들이 가치를 그럼 공유하고 있냐 이런 부분도 의문을 가질 수 있으시고 또 박 의원님이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실 현실적으로 그 부분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안보라든가 민생 경제에 있어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제 통합 추진위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생각이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여당하고는 확실히 생각이 다르죠. 예를
예를 들면 금강산이나 뭐 개성 관광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뭐 개별 허가를 해야 되느냐, 안 된다, 미국하고 보조를 맞춰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경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정말 정무수석이 왜 부동산 거래 허가제를 경제수석도 아니고 얘기를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하여튼 뭐 저희는 좋죠. 이제 정무수석이 나와서 부동산 허가제 얘기까지 나오셨어요. 그리고 지금 검찰과 관련된 법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저는 이제 법조인이니까 제 주변의 사람들은 법조인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사실 법조인들이 이렇게 술렁거린 거, 그리고 교수님들이 이렇게 뭐 6천 명씩 이제 시국 선언을 하고 이런 게 제가 고등학교 때 뭐 87년 이런 이후로는 그렇게 이 전체 집단이 움직인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만큼 이제 사회가 술렁이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갈등이 생긴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야당이 힘을 좀 실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국민들이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야당은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할 텐데요. 근데 이제 이해관계 조정 능력을 박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앵커께서도 물어보신 부분이 그런 부분이죠. 이제 이해관계 조정 문제, 현실에서 선거를 뛰고 있는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갈등을 조정해낼 건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새보수당이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혁통에서 이제 박형준 위원장이나 그 위원들은 좀 더 큰 그림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당대 당 통합을 할 거냐, 아니면 정말 이제 반문연대란 표현도 나오고, 우리 공화당의 조원진 의원은 뭐 얼마 전에 조선일보랑 인터뷰를 하면서 반좌파 연합 뭐 이런 표현을 쓰시는 분도 있었는데, 근데 그것처럼 일정 부분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야당이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건 아까 제가 말씀을 했는데, 여기서 뭐가 선으로 이루어질 건가? 당대당 통합이 먼저 이루어질 것인가? 아니면 뭐 중도 노선, 그러니까 안철수 전 의원 그 세력까지 이제 하는 것까지 어느 게 먼저 이루어질 건가? 이런 문제지, 저는 선후의 문제일 뿐이지 이게 공존할 수 없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지금 하단 자막을 통해서 보고 계시는데요.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해서 감찰 무마 의혹을 제기가 됐었는데, 당시 조국 전 민정수석, 당시 민정수석에 대해서 검찰이 불구속 기소했다라는 자막을 보고 계십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금 계속 보수통합 얘기하고 있는데요. 바른미래당, 새보수당에서요. 새보수당에서 이제 자유한국당에다가 양당 협의체를 만들자라는 제안을 했고, 답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이제 한국당을 압박하는 모양새로 이제 하태경 책임 대표는 황교안 대표의 답변 여부에 따라서 중대한 결단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했고요. 오신환 책임 대표는 단도직입적으로 새 보수당이랑 손잡을 거냐, 우리 공화당이랑 잡을 거냐, 이제 양자택일해라. 한국당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거 어떻게 어느 손을 잡아야 될지 굉장히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답을 줘야 되는 상황으로 이제 다 온 것 같거든요. 예. 이게 마치 우리가 보면 북미 대화를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입장과 김정은의 북한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아주 훤히 들여다보듯이 서로의 처지를 잘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잘 알아서 협상이 잘 될 것 같지만 잘 알기 때문에 협상이 또 잘 안 되는 것입니다. 네 처지를 잘 아는데 빨리 항복해. 뭐 이런 것이거든요. 서로 간에 절박한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이 자유한국당과 새보수당도 서로 간에 절박한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더 절박하냐의 문제겠죠. 자유한국당은 왜 절박합니까? 자유한국당은 제일 야당이지만 지금 계속해서 거듭되는 자기 자신들의 실수, 그다음에 대한정당으로서의 자리매김을 정확히 하지 못하면서 민주당에게 정당 지지율에서 꽤 차이를 보이면서 지금 계속 그런 형국이 가지 않습니까? 이대로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은 뻔한 것 아니겠어요? 더구나 중요한 것은 정당 지지율에서 뒤질 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한 여론조사에 보면 자유한국당에 대한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70%가 넘어가는데 이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은 새로운 이미지 변화가 필요하죠. 그래서 정말 굉장히 우측으로 갔던 그런 그 당의 이미지를 새 보수당의 수요를 통해서 이미지를 좀 잘 제고시키는 이런 필요성이 있어요.
새 보수당은 말할 것도 없이 소수 정당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지지율도 한 자리 뭐 낮은 것인데 어떻게 총선에 임하겠습니까? 자유한국당과 통합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 보면 이런 상황에서 양쪽 다 절실한 필요는 있지만 새 보수당이 더 절실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새 보수당은 절실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혁신통합위원회에서 one of them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당대당 통합을 주장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확실하게 자기 지분을 정확하게 챙길 수 있는 그 지점이 바로 지금 지점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자기들도 절실하지만 큰 소리 쳐가면서 이제 그 자기들이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이해관계를 더 챙기려고 하는 어찌 보면 당연한 그런 전략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박수현 의원은 이제 일종의 조급함의 표현이 아닐까. 새로운 보수당의 뭐 그런 얘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두하 의원의 말씀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선거가 있기 때문에요. 총선이 있기 때문에 타임 스케줄이 역산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들어오기 전에도 박 의원님께도 막 여쭤봤는데 이제 공천 신청을 민주당에서는 언제 받을 것 같습니까? 왜냐하면 민주당은 훨씬 빨리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네. 안정적으로요. 아마 민주당이 그 직전 선거 총선과 그 다음 선거 4년 동안 이름이 안 바뀐 건 처음일 거예요. 이제 진보 야당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야당 시절에는 많이 바뀌었죠. 계속 예. 그리고 여당 시절도 이름이 바뀌었었어요. 네. 노무현 전 대통령 그랬죠. 시절을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제 그 총선 그 두 번의 총선을 같은 이름으로 나온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계속 분열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잘 아실 텐데 그래서 아마 보수당이 더 절박할 거다 이렇게 얘기도 해주시고 더 많은 얘기를 저보다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 보수 우파 이 정당은 사실은 이렇게 분열했던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요 최근에 이제 분열했다가 지금 이렇게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라는 현실, 배수진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거는 타임 스케줄이 역산으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2월 중순에 공천 신청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될 거예요, 아마. 예. 그렇게 공천 신청을 받으려면 그 전에 뭔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작업들이 있죠. 그래서 공관위원장이 정해졌는데 지금 공관위원장이 김영호 전 의장님이신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새보수당에서도 뭐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그죠? 이제 네. 여기에 대해 반박하지 않고 뭐 보수 진영에서 아무도 이견이 없는 그런 상태인데, 그러니까. 김용호 전 의장님이 공관위원장이 되신 것 자체가 사실은 그 자유한국당에서 통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여지를 열어둔 거죠. 네. 그리고 완전 국민 경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자체도 네. 이제 새보수당이나 다른 그 우파 정당에 대해서 모든 걸 열어놓은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열어져 있지만 타임 스케줄은 시간은 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은 또 약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유가 조금은 생긴 게 뭐 박 의원님께서는 이제 지지율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지만 지난주 말부터 이번 주 초까지 이제 계속 그 정기적인 여론조사를 보면 추이를 말씀을 드리면 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하고 민주당이 격차가 격차가 줄어들고 줄었죠. 있어요. 예. 네, 격차가 줄어들고 있고 그 보수 진영, 우파 진영의 정당들의 합을 하면 이제 그 저쪽 여당 계열의 이제 정당보다 좀 더 넘어가는 그런 수치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서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보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은 또 할 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선거를 생각해봤을 때 그때 이제 그 20대 총선을 생각해봤을 때 이맘때 1월 말쯤에 1월 중순쯤에 자유한국당 계열하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계열 어디가 지지율이 높았을까요? 그때는 한국당 계열이 네, 높았죠. 한국당 계열이 새누리당 훨씬 당시. 높았어요. 한 예. 20% 이상 차이가 났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결과는 뒤집혔죠. 반대였죠. 예. 그러니까 야당은 해볼 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절박함도 있지만 위기감도 있지만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들이 야당 계열에 퍼져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통합의 동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그럼 안철수 전 의원 얘기해 보시죠. 내일 모레 그러니까 이틀 뒤에 이제 귀국을 하는데 보수 야권에서는 안 전 의원 계속 통합 대상에 놓고 거론을 하고 있는데 안 전 의원은 뭐 정치공학적인 통합 논의에는 본인이 참여할 생각이 없다고 했고 그런데 안 전 의원을 제외하더라도 지금 보수 자체도 통합 논의가 좀 삐걱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이 보수 통합의 논의에 제가 안철수 전 대표라면 당연히 참여하지 않겠죠.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왕에 판이 짜져 있는데 거기서 어떤 세력이 하나도 없는 안 전 대표께서
외형적으로 세력이 없는 것이잖아요. 네. 거기서 완오브 댐으로 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본인도 그런 고민을 하셨기 때문에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을 떠올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네. 마크롱 대통령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2014년에서 2016년 사이에 마크롱 대통령은 이 사회당 소속으로 장관직을 했죠. 네. 16년에 장관에 물러나면서 자기가 어떤 전진이라고 하는 새로운 자기 자신의 독자 노선을 만들어서 집권에 성공했어요. 국회 예. 한 명도 없이. 아마 안 전 대표는 지금 자신의 처지를 거기에 비유하면서 희망을 걸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안 전 대표 말씀은 이렇게 통합을 하더라도 좌우가 극심하게 대립이 예상되어지는 이러한 통합은 할 수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의 처지가 지금 그렇게 외롭지만 마크롱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어떤 새로운 독자 노선의 길을 한번 걸어보겠다. 뭐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네. 있겠죠. 또 독자 노선의 길이 성공하든 않든 간에 자기 집을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 보수 통합이 1차로 이루어진 다음에 또 있을 또 새로운 빅텐트의 네. 그런 형성에 대해서 자기 목소리를 충분히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 전 대표로서는 마크롱 대통령처럼 새로운 길을 독자적으로 가면서 한번 모색을 해보든지 그게 여의치 않으면 그때 가서 다시 보수 통합에 참여해도 늦지 않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양수겹장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하나 이제 앵커께서 지난번 제 출연 때도 궁금해하셨었는데 좀 바른미래당으로 복귀하지 않겠냐라고 하셨는데 손 전 대표는 안 대표가 오기만 하면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 해서 이제 길을 열어놓고 있고 예. 안 전 대표 비서실장격인 이태규 의원도 아마 그렇게 된다면 갈 수도 있다라고 말을 흘리고는 있지만 사실은 손학규 대표가 그렇게 안 전 대표가 딱 두루두루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현실 정치를 그만두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단은 어떤 형태가 됐든 자기 자신의 독자적인 길을 가면서 보수 통합의 추이를 지켜보지 않겠냐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당장은 보수 통합의 지금 움직임에 발을 들이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 관측을 해주셨는데 글쎄요, 만약에 발을 들인다고 해도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새로운 보수당과의 지금 통합 논의도 머리가 아프고 이 새로운 보수당이 누구냐면 또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이 만들었던 바른미래당에서 독립해 나온 쉽게 말해서 좀 뛰쳐나온 그런 정치 세력들인데 여기랑 또 같이 화학적인 결합을 했을 때 한국당 입장에서는 새로운 보수당 지분을 생각하는 것도 머리가 아픈데 안철수 전 의원의 지분까지 생각했을 때 이게 과연 화학적인 통합이 되겠느냐라는 또 의문이 듭니다. 우선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우파 진영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 경험이 많지 않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경험이 많지 않고 학습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사실 그 민주당 계열에서 이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타산지석으로 삼을 만한 사례는 많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치공학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지는 사실은 당직자를 비롯해서 이제 정치원에 오래 발을 담았던 사람들은 일정 부분은 알고 있어요. 예. 그리고 또 명분이 뚜렷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보라든가 민생 경제 문제에 있어서 이쪽은 할 말이 있고요. 그리고 야당이 여당을 견제할 정도로 일정 부분 지분을 확보해야 된다. 국민들한테 그 정권 심판론 얘기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근데 안철수 전 의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안철수 전 의원도 현실적으로는 사실은 그렇다면 민주평화당과 대한신당, 바른미래당 봤을 때 그쪽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지금 그 손학규 대표가 계시는데 아까 박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공감하는데요. 손학규 대표께서 안철수 전 의원이 돌아오면 내가 자리를 비켜주겠다고 네. 말씀을 하셨지만 그 뒤에 또 말씀이 또 약간은 달라지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확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당에 들어갔을 때 손학규 대표께서 이제 정말 이제 자리를 비켜주실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복귀할 가능성은 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민주평화당이나 대한신당 그쪽하고 또 화합을 하기에도 적절치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마크롱 얘기를 하겠죠. 예. 그 의원 한 명 없었지만 마크롱이 대통령이 됐다. 나도 그런 부분을 지향하겠다고 말씀을 하겠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이제 장관으로 행정 능력을 보인 경험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안철수 전 의원은 새 정치가 저는
저는 아직도 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네. 그러니까 그 득표력은 어느 정도 보였지만 그때는 안철수 전 의원이라는 어떤 실체보다는 국민들이 어떤 중도 세력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국민들의 염원을 받아들일 용기가 돼 있냐, 그릇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은 안철수 전 의원의 독자적인 생존 능력이 좀 네.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본인이 갔을 때 가장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는 데가 어디냐. 근데 그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는 반문연대 비슷하게 지금 야당 세력에 힘을 실어주는 게 그 본인의 어떤 활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저도 빨리 결정을 짓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박수현 전 네. 대변인도 역시나 이제 홀로 독자 노선은 좀 어려울 거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하고 지금 바른미래당의 안철수계 의원들이 굉장히 오래 안전 의원을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이분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그런 부분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겠지만 안철수 대표는 더 본질적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위치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다음 대선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생각해 보아도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되든 안 되든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는 자기 자신의 위치를 확보하려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지금 징검다리를 포석을 놓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주 정말 간결한 그런 뭐 독자 노선, 뭐 창당 이렇게까지는 못 간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자기 집을 갖는 그런 방향으로 독자 노선을 걷다가 추이를 보면서 결과적으로 빅텐트를 치는 그러한 어떤 쪽으로 가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 뭐 제 생각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안 전 대표가 이틀 뒤에 귀국을 하게 되는데 공항에서 이제 돌아오는 귀국 일성을 하게 될 텐데 모쪼록 그 어떤 명확한 뭔가 이렇게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제 넘겨보겠습니다. 예, 총선을 앞두며 의뢰 좀 국민들의 이목을 끌 만한 새 인물을 여야가 찾는 데 공을 들이곤 하는데 이번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노재현 씨의 민주당 영입설이 나왔습니다. 오전에 이해찬 대표가 회의 시작하자마자 이 얘기부터 했거든요. 우선 듣고 오시죠. 어제 한 언론에서 우리 당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현 씨를 영입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인재 영입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 교란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그 가짜 뉴스가 지금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 노재현 씨 말고도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원 변호사 출마설 이야기도 나오고 지금 사실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서 가짜뉴스면 이런 이야기가 왜 생산되는지도 참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언론인이시니까 잘 아시잖아요. 특종을 하고 싶어하는 그 언론의 그 기본적인 어떤 임무죠. 임무인데 어떤 것이 단서가 돼서 그 한 언론에서 저걸 썼는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이야기를 들은 기자는 언론인은 사실 단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그거를 단서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사를 이제 쓰고 거기에 굉장히 많이 댓글도 달리고 막 많은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굉장히 재미를 좀 본 것이죠. 그러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해찬 당대표의 말씀대로 가짜뉴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추진되고 있는 민주당의 아주 성공적인 인재 영입에 어떤 물타기를 하려는 뭐 그러한 의도에서 기사가 쓰여진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쪽으로 예. 이용이 되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예. 어쨌든 노재현 씨가 광주 문제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한 2번 정도 사과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과도 연관이 되어서 예. 이 기사가 그렇게 좀 폭발력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지만 이해찬 대표의 말씀대로 확실하게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곽상원 변호사는 곽상원 변호사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주민등록 주소지를 그 서울에서 충북으로 옮긴 것으로 보면 네. 본인은 아마 그런 의지가 뭐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읽혀지긴 하나 그러나 저 역시도 주민등록 주소를 옮겼다고 하는 것은 언론을 보고 제가 아는 것이지 네. 본인에게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예. 지금 앞서 박수현 의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리고 이도하 의원도 여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셨고요. 그러니까 총선에 대비하는 상황들을 보면 민주당이 조금 더 빠르게 나가고 있죠. 지금 오늘
한국당에서 이제 공관위원장만 결정이 됐고 공관위원회에 대한 것들도 아직 더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15곳에 대한 전략 공천지라고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네. 누가 어떤 공천을 어떤 식으로 받게 될지가 이제 굉장히 관심사일 텐데 공교롭게 이때 문석균, 그러니까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이죠. 아빠 찬스를 거부하겠다라고 했던 문석균 씨가 결국 의정부갑에 예비 후보로 등록을 했습니다. 네. 여기가 전략공천지인데요. 이거 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사실은 전 아빠 찬스를 거부하겠다는 말이 그렇게 와닿진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이 이제 북 콘서트를 하시는데 그 집 책 아들이죠. 제목이 그 집 아들인데 그럼 그 집 아들이 그 집이 어느 집이겠어요? 문희상 의장님을 이제 어느 정도 등에 업고 아버지 후광을 누리겠다는 게 그 책 제목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집 아들이라고. 예. 근데 거기에다가 뭐 아빠 찬스를 이렇게 그걸 노리지 않는다고 말을 하셔도 행동을 보면 언행이 불일치되니까 그랬을 때 사람의 본심이 어디 있겠어요. 그 책 제목과 그 문서로 남는데 더욱더 눈이 가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문석균 그분이 이제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셨다고 하지만 그 부분이 이제 전략공천지죠. 불출마 현역 의원들이 불출마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전략공천을 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경선을 했을 때는 오히려 그 문석균 부위원장이죠. 그 지역의 부위원장이니까 사실은 유리했겠죠. 왜냐하면 문희상 의장님이 거기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그리고 의정부 지역의 유지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저희가 속된 표현으로서는 유지고 이러시면 그 지역의 기반이 아주 탄탄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은 뭐 5대 5로 지금 그죠? 여론조사 경선을 할 경우 책임 당원과 일반 여론조사 5대 5로 돼 있으니까 책임 당원의 숫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경선을 했을 때 문석균 부위원장이 유리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공천 지역으로 갔으면 이제 여러 가지를 열어두고 그러니까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안정화되는 건 좋지만 그렇지만 여당이 이제 안주하는 게 아닌가 변화하는 모습을 안 보이는 게 아닌가 싶은 게 이번에 인재 영입을 하면서는 과거처럼 그렇게 화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문석균 부위원장 그 세습 공천 논란도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김홍걸 위원장 그죠? 예.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인데 김홍걸 위원장도 출마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목포를 가느냐 뭐 서울에 가느냐 이런 문제라고 하시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정말 이제 기념비적인 역사적인 인물이시죠. 그렇지만 그 아들 세 분이 김홍일 전 의원도 3선 국회의원을 하셨어요. 사망하셨지만 김홍업 전 의원도 국회의원을 하셨어요. 그럼 이제 김홍걸 위원장이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이 되면 자녀분 3명이 다 국회의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런 부분까지 있는데 문석균 부위원장까지 공천이 되면 정말 진보 진영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세습 뭐 정치도 세습할 수 있죠. 능력이 있으면. 그랬는데 이런 부분이 부각이 된다는 게 어떤 혁신, 아까 혁신 얘기하셨는데 혁신이란 모습을 보여줄까? 아니면 뭐 너무 안정적이어서 이제 어떤 평가를 받을지 뭐 이제 그건 국민들이 하시겠지만 뭐 기대했던 지지자들이 기대했던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예, 말씀하신 그런 세습 논란 때문에 민주당도 아마 전략 공천지로 의정부갑을 넣은 게 아닌가 싶은데 좀 어떤 결정을 지금 할까요? 이제 오해를 하지 말으셔야 될 것이 지금 전략공천제 발표한 것은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들이 지역구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불출마를 선언하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략공천지로 완오브댐으로 오늘 완오브댐이라는 표현을 제가 많이 쓰는데 그렇게 발표가 된 것이지 문석균 씨를 거기에 전략공천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이두화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평가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그건 차후의 일이고요. 그것은 두고 봐야 된다.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배제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략공천이라는 것은. 그래서 아마 제가 이제 문희상 국회의장님의 비서실장을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사실은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에도 보면 정치 명가가 있어요. 케네디가도 그렇고 그다음에 케네디 대통령이 대통령을 할 때 동생을 법무장관도 시키고 그러지 않습니까? 능력이 있으면 하는 것이지 21세기 대한민국의 저런 세습 문제 이미 저건 지난 이야기고요. 다만 그런 선출 과정에 얼만큼 투명하고 공정성이 확보되느냐의 문제이지 애초부터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선을 긋고 가는 것은 대한민국답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는 문석균 씨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논란이 있으면 내가 25%든 50%든 내가 그 불이익을 받고 하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해라.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네. 예, 그리고 문석균 씨는 아버지 문희상 의장의 뒤를 이어서 전국 청년회의소 JC 전국 회장을 지낸 인물입니다. 네.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정치적 능력이 충분히 있는데 다만 그를 하지 마라. 그게 아니라 얼만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할 것이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봐줬으면 좋겠고 이번에 발표는 불출마를 선언한 그런 의원들이 지역구를 전략공천지로 정한 것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앞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관계와는 별도로 남북 관계에 있어서의 협력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고 이후에 유엔 제재와 해당하지 않는 개별 관광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 통일부의 입장도 나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주한 미대사가 해리 해리스 대사가 이 부분은 제재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라면서 유감을 표명했는데 우리 정부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앞서서 지금 하단 자막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남북관계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고 이것은 우리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게 청와대의 공식적인 반응입니다. 네, 그리고 청와대에서 주재국 대통령 발언에 대사가 언급을 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입장까지 밝혔습니다. 네, 계속해서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조금 전에 예방을 했습니다. 앞서서 다른 당 대표들은 다 만났는데 당시에는 황교안 대표와의 일정이 맞지 않아서 오늘 별도로 만났는데요. 글쎄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어쨌든 자유한국당에서는 정세균 총리에 대해서 청문회부터 그다음에 인준동의안 표결까지 줄곧 반대를 했고 줄곧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렇게 얼굴을 붉히면서 다시 이렇게 이제 총리가 돼서 만날 때 양쪽의 기분이 어떨까 좀 궁금해요. 황교안 대표는 물론 표결을 갖고 있는 국회 현역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당의 진두지휘한 리더로서 이렇게 만났을 때 덕담이 오가고 취임을 축하한다, 큰 역할을 기대한다라는 황교안 대표의 얘기도 있었고 정세균 총리는 감사하다라는 또 고마운 표시도 했는데 실제 속마음은 어떻습니까? 이럴 때. 사실 이제 현실에 기반해서 이제 생각을 해야죠. 이제 현재는 총리시니까. 네. 근데 사실은 그 자유한국당에서도 국무총리 임명안이 부결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보다는 저는 선거와 관련해서 이제 공무원의 중립 의무라든가 공정 의무를 촉구하는 의미가 더 컸다고 생각해요. 자유한국당에서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사실 이제 울산 선거 지금도 수사 중이잖아요. 의혹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선거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도 민주당적이죠. 그죠?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이고 불출마하신다고 하셨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러니까 선거 관련 가장 중요한 부서 두 부처의 장관이 다 현역 국회의원 출신들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국무총리까지 이제 여기 당적을 가지신 분이 그리고 종로를 누비면서 종로 사람 세 사람만 있어도 이제 나타나신다고 할 정도로 열심히 지역구 활동을 하시던 정세균 총리께서 총리가 되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은 항상 피해의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이제 선거 의혹 수사까지 있으니까 더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저희가 과거에도 보세요. 노무현 전 대통령도 선거와 관련된 발언이 잘못돼서 탄핵 소추까지 이루어지셨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어떠세요? 그 당내 경선에 있어서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실형이 확정돼 있어요. 그래서 그 실형을 살고 계시는 정도니까 국회의원들이 선거와 관련돼서는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야당 황교안 국회의원들이. 대표가 그래서 뭐 공정 선거가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정세균 총리가 공명정대한 선거는 기본이다. 본인은 물론 관련 부처 국무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뭐 법무장관이나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도 다 유념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어쨌든 뭐 오늘 찾아가셔서 남은 말씀이 그 선거 이야기만 하신 건 아닐 텐데 우선 그 얘기가 나오니까 말씀을 드리면 글쎄 우리 이두화 전 의원님 말씀대로 총리와 행안부 장관이 민주당 당적이어서 혹시 공정하지 않은 선거가 되면 어떡하냐라고 하는 이제 걱정의 말씀을 황교안 대표 말씀으로 전하셨는데 뭐 제가 단호하게 반박을 하면 부정선거의 역사는 지금 보수 세력 진영에 더 강하게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는 근거를 갖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요.
예, 3.15 부정선거 쭉 있었는데 어떤 부정선거? 아니 그 예. 부정선거를 의혹을 갖고 근거를 갖고 말씀하셔야지 그렇게 예.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니, 안 될 거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 말씀을 들어서 말씀하시니까 하는데 저는 근거가 명확했죠. 탄핵 적어도, 소추 때 그 예. 발의한 그 근거가 공무원 선거 중립 의무에 위반된다고 했었고 예. 그리고 지금 울산 선거 의혹으로 수사받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내 경선에서 중립 의무를 못 지켜서 실형이 확정됐다. 네. 이렇게 근거를 다 갖고 예, 말씀드렸죠. 우리 이도하 의원님께 뭐 그거 가지고 지금 다툴 게 아니라요. 예, 저도 뭐 그런 뜻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힘든 국정 상황 속에서 이제 새롭게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했던 이낙연 총리가 이제 물러나시고 이제 오셨는데 아마 두 분의 능력이야 뭐 성품이나 이런 거에 다 비슷하시니까 큰 변화는 없을 텐데 어쨌든 야당 입장에서 보면 적어도 국정 어떤 운영의 방향을 뭐 대전환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아마 그러한 말씀들을 오늘 뭐 주로 나누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네. 그런 말미에 아마 총선 이야기 공명정대하게 저런 사족처럼 붙는 이야기인데 네. 오늘 우리가 저런 걸 가지고 본질적인 어떤 토론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네. 아까 앵커께서 이렇게 둘이 얼굴을 붉히다가 저런 때 만나시면 기분이 어떠냐라고 물으셨는데 정치인들의 얼굴 두께를 잘 모르셔서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지금 저희가 어제도 뭐 여야 의원들의 입조심, 말조심 이야기를 했는데 강기정 수석이 한 라디오에서 거론했던 부동산 매매 허가제가 파장이 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우선 느끼셨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강기정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무수석이 부동산 거래 허가제를 얘기한 것부터 정말 너무나 의아하죠. 뭐 경제수석이 이제 이 정책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있거나 이렇다면 보통은 그 주무 그 수석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정무수석이 부동산 경제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 얘기를 하시는 것 자체가 의아했고요. 근데 말 실수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강기정 수석이라는 분이 뭐 국회의원도 여러 번 하셨고 또 이제 이너서클의 한 멤버일 수밖에 없죠. 이제 여러 가지로 지금 공식적인 지위도 그렇고. 근데 그분이 그 경제 정책에 있어서 부동산 거래 허가제라는 게 얼마나 민감한데 그 부분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실수로 얘기를 했겠어요. 그럼 의도된 거다? 네, 그 예. 부분은 정책을 그러니까 주무부처에서 경제수석이 하지 않는 건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이제 경제수석이 했을 경우에는 더 걷어들이기가 힘들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론의 반응을 보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걷어들기가 힘들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경제수석은 차마 부동산 거래 허가제라는 말이 입 밖으로 안 나왔을 것 같아요. 누가 하라고 해도 어떻게 이 자유시장 경제 그리고 헌법을 알고 경제학 공부한 분이 부동산 거래 허가제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없어서 이제 저는 정무수석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야당에 있어서는 정말 경제 정책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할 얘기가 더 많이 생겼다 이런 부분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정부하고는 이제 생각이 다른 거죠. 지금 정부는 계속 투기 수요 억제가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보수 정당, 우파 정당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공급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고 좀 더 통합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정책에 있어서 차별성을 갖고 국민들 앞에 경쟁하기에는 정말 좋은 주제를 던져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지금 말씀대로 저도 동의를 하는 것이 아마 이 부동산 문제, 이런 주택 문제 이런 것들이 이번 총선에서 중요한 뭐 토론의 주제가 될 것으로 이미 부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강기정 수석의 저 발언은 아마 그 앞에 이야기한 걸 보면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정무수석의 정무적이지 않은 발언이죠. 네.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제가 19대 국회의원 할 때 제가 민주당의 그 부동산 특위 간사를 쭉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도하 전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조금 사실이 다른 게 있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어느 정당이든요. 이 투기 규제, 대출 규제나 이런 규제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그런 정당은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당연히 대한민국의 주택 문제 해결은 공공임대주택의 확대, 공급의 확대와 이 투기에 대한 어떤 규제 이런 두 가지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바라보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요. 부동산 문제가요.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특이한 트렌드가 하나 있어요. 우리는 9억 원이 대체로 기준인데요. 9억 원 이상의 고가 주택으로 시장 자금의 흐름이 몰려다니는 그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번 12.16 부동산 대책에서도 9억 원 이상의 어떤 주택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 초과분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라고 그러죠. 그걸 20%로 이제 규제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만약 여기서 풍선 효과가 나타나다가 이것도 잘 지켜지지 않으면 그것을 다시 규제할 필요가 있는데 예. 정세균 총리가 어제 취임하면서 기자들과 한 말 중에 대한민국에서 주택이라고 하는 거,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투기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투자의 대상이어서도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결과적으로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 정책과 이런 것들이 운영이 돼야 되는 이런 와중인데 아마 실제로 강기정 수석이 얘기한 이 문제는 실제로 우리가 주택거래 허가제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도 이런 고가주택에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고가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 출처 등을 굉장히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네. 아마 그런 이야기를 좀 어떻게 잘못 실수해서 이제 한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이두하 의원님 말씀대로 이 부동산 문제, 주택 문제는 공급과 수요 이런 것들을 규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네. 저희가 말씀을 듣는 중에 아까 안철수 전 의원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틀 뒤에 귀국을 해서 첫 일정으로 그 다음 날 국립현충원을 참배한다고 합니다. 동료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과 여러 가지 앞으로 총선이 점점 다가오면서 각종 그런 총선 이슈들이 많이 있을 텐데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도 또 모셔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수현 전 민주당 의원, 이두하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